며칠 전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7주기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사참이라고 하죠. 그 사참위는 그 4.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 편집 의혹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기까지 과정들에 대해서 이기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구조를 방치한 것과 세월호 침몰 이유를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 권력기구에 대해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특별수사단이 꾸려져서 활동해 왔지만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고발했거나 또 특조위가 수사를 의뢰한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만큼 밝혀내지 못해서 유족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특별검사가 도입되면 수사 대상이 무엇인지 또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개정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세월호 증거자료 조작 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이 요청이 됐는데요. 먼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첫째,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그리고 둘째,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 또 셋째,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월호 안에는 64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영상 저장 장치인 DVR은 항공기의 블랙박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DVR이 사고 발생을 했을 순간에 바로 수거가 됐다면은 사고 원인과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이 CCTV 복원 데이터의 일부만을 분석했고 식별되는 조작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참사 당일 세월호 CCTV 영상에 사고 순간이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CCTV가 비정상 종료됐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결론만 내고 말았습니다. 네, 그 특조위가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로 보입니다. 특조위는 기존 수사에 대한 한계점도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특조위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는 DVR 수거 과정을 채증한 영상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한 것이 없어가지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DVR 본체가 실제 DVR과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를 통해서 세월호 CCTV 모니터의 표시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약 15분 20초 늦다는 점, 그리고 실제 시간 기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5분경에 CCTV 녹화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존의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최장 9시 40분경까지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복수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월호 특조위는 위 조사들을 완료하지 못한 채 2016년 9월 30일에 강제 해산이 됐는데요. 특조위는 이 데이터 조작 행위의 발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를 비롯해 다각도의 조사를 진행했지만은 임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었을 뿐이고 독립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상규명을 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면 특별검사가 임명됐을 때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나요? 네. 일단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을 돼야 될까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특조위에 따르면은 이제 세월호 침몰의 원인 등을 밝혀줄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CCTV의 데이터에 대한 조작 및 DVR 수거 과정 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2019년 3월 29일 검찰에 대한 수사 요청 이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조위의 조사 기간과 권한의 제약을 해소하고 특별검사와 검찰의 수사와 긴밀히 공조해서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또 조사 활동 및 보고서 작성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는데요.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 부족한 조사 인력 확충, 검찰과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결국 이 같은 요구에 이제 국회가 응답을 한 것인데요. 사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그러니까 지난해 말이죠. 그때 이제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인데, 이로써 사참위의 활동 기한이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이 연장이 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사참위는 6개월마다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되고, 사참위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도 정지가 됩니다. 그 내용도 이제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2022년 6월이면은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유족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이제 지난주에 울산교육청과 시의회를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했었죠. 사참법이 개정이 되고 특검 임명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나요? 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울산교육청과 울산시의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 사참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간절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족들은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사참위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이니 기다려보자. 미흡하면은 정부가 나서겠다라고 일관되게만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참사의 책임을 선장이나 선원들에게만 돌리고 본질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국한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조에만 충실한 조사와 발표를 하다 보니 안타깝지만 교통사고인 걸 어떡하냐, 교통사고에 특별법이 웬 말이냐 라는 말까지 듣는다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당시 지속적으로 구조를 방해한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번 정부 내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은 그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은 선원이든 해경이든 또 누구든 간에 승객들에게 배 밖으로 나가라, 바다로 뛰어들어라, 이 한마디만 했으면은 모든 승객이 탈출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진상규명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은 그렇게 큰 배가 넘어간 것이 해상교통사고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1시간 정도 있었고, 또 그에 적절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 참사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엊그제 그 세월호 유족들을 좀 비난하는 그 익명 채팅방이 개설돼서 논란이 또 있었는데요. 우리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사회, 또 생명과 인권과 안전이 최고 가치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7년 전 그 당시 해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은 그 우리를 구하러 왔네, 이제 곧 집으로 갈 수 있어요라고 부모들과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 톤이 굉장히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그 아무 소식이 없다가 그 아이들에게는 기다렸던 그 해경 구조대원의 손길이 아니라 바닷무리들이 닥쳤습니다. 배가 침몰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탈출을 하는데 넉넉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구조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참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검 임명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부족한 조사 인력이 확충되고 사법 경찰권도 부여가 돼서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그 진실 규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울산 지역 미세먼지 주의보는 2018년에는 6회, 2019년에는 8회, 2020년에는 1회가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추진과 해외 유입 감소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고,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다만 최근 울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8년 40 마이크로그램에서 2019년 37 마이크로그램, 2020년 30 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도 지난 2018년 23 마이크로그램에서 2019년 20 마이크로그램, 2020년 17 마이크로그램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와 낙동강 유역환경청, 지역 민간 기업체 30개사가 지난 2018년 체결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 지역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협약 체결 참여 기업에 대한 2019년 배출량 저감을 평가한 결과 2014년 기준 연간 34%의 대기오염 물질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2014년과 대비해 2022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방지시설 추가 설치 및 공정 개선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봄철에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가 심한데요. 울산은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몽골과 중국의 강력한 황사가 발생해 인명과 가축 등의 사망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황사 등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환경부는 몽골 고원 등에서 발생한 황사 영향으로 황사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으며, 울산시는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건강한 성인이라도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노인, 어린이 등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KF94 등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은 거겠죠. 네. 그 울산 지역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질 파악을 위해서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시 대기 측정소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대기 측정소는 울산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나요? 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 지역 평균 대기질 파악 및 환경 기준 달성 여부 판정을 위해 울산 지역에 18개 도시 대기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는 연구원 누리집과 에어코리아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의 위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연중 24시간, 오존은 4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6개월간 운영됩니다. 오존 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 발생 및 상황 전파를 함으로써 오존으로 인한 시민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오존은 자동차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 물질로 자극성 냄새와 강한 산화력을 갖는 무색의 기체입니다.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해 사람의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므로 오존주의보 발생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의 건강 취약계층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울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그 대기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을 했다고요? 네. 먼저 울산시는 기산 여건상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8건의 적발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총 143개사이며 검사는 대기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등 239건의 시설 점검과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오염도 검사로 구분돼 실시되었습니다. 단속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8건, 무허가 2건, 방지시설 미가동 1건, 허가받은 오염물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10건, 방지시설 부식 마모 또는 고상훼손 16건 등 총 4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울산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조업 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한 달간 부산, 울산, 경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42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초미세먼지 3월 총대응 방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점검 결과 대기환경 법령을 위반한 19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대기오염 방지 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및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미행한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울산에 있는 A 업체는 금속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영업 중에 있었으며 B 업체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배출 허용 기준인 50ppm보다 2.5배 초과한 124.7ppm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의 일환으로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별 점검을 4월부터 5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배출원이 밀집한 산업단지와 주거지 인근 미세먼지 배출원 등 약 50개소에 대해 무허가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영업 행위 및 대기 방지 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울산교육청은 그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네, 교육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3월 설치가 완료된 공기 정화 장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모든 학교의 실내 공기질 측정 기기를 올해 3월 설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상황에 대한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 보안 점검을 추진했으며 지난 1, 2월 교육부 국무조정실 합동점검 및 신학기 대비 학교 안전 점검을 실시해 학교 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예보와 경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 수업은 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울산에서는 미세먼지로 임시 휴업하거나 학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교육청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행정 요령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쉬는 시간마다 제한적으로 환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